오늘도 정부는 언제나처럼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물을 끓이는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가려면 일찍 가야지. 좋은 채소는 아침에 다 나가버린다고. 11월 중순의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서 손이 시렸지만 장갑을 끼면 물건을 제대로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만 50년을 살았으니 눈을 감고도 시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입맛도 없는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많더라고. 보양식이라도 해줘야겠어. 정분의 며느리 수진은 올해 45으로 벌써 25해째 정분의 아들 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였다. 시집 온 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인 정분에게도 늘 공손하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뭔가 이상해. 전화 받을 때도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고 밤에 혼자 거실에서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어. 걱정이 되었지만 정부는 며느리에게 직접 묻지 못했다. 괜히 캐묻는다고 오해받을까봐,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러웠다. 시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많았다. 아침 일찍부터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 입구부터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오늘 고등어 싱싱한 거 들어왔어요. 여기 무 좀 봐요. 오늘 아침에 뽑은 거라니까. 정부는 단골 가게들을 하나씩 돌며 배추, 무, 대파를 사고 고등어 2마리를 골랐습니다. 손자 민준이 좋아하는 사과와 오렌지도 몇 개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제법 무거워졌지만 이 정도는 괜찮았다. 25년 동안 이 집 식구들 밥 챙기는 게 내일이지 뭐. 남편이 세상 떠난 뒤로는 더더욱 내가 챙겨야 할 사람들이 많아졌고 정부는 과일 가게 앞에서 사과를 고르다가 문득 시장 저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다. 저 앞쪽 건어물 가게 옆 좁은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울먹이는 것 같았다. 정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수진이? 며느리였는데. 그런데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고 둘은 시장 한 구석,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왜 숨지? 며느리인데. 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목소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제 그 얘긴 하지 말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저도 더는 감당 못하겠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저를 찾아오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감당을 못해. 네가 계속 숨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이미 시간은 너무 많이 흘렀어. 네가 말 안 하면 나라도 말하겠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수진이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발,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직접 말할 테니까요. 남자가 수진의 손을 뿌리쳤다. 다음 주까지 시간 줄게. 그때까지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남편한테 찾아가겠어. 남자는 그대로 돌아서서 시장을 빠져나갔고 수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어깨가 들썩거렸다. 울고 있었다. 쿵. 정분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과가 굴러가고 고등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정부는 죽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기둥을 붙잡고 서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금 들은 대화가 믿기지 않았다. 며느리가 우리 준호 몰래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결혼 2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다. 수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 준호를 정성껏 챙기고 손자 민준이를 잘 키우고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도 늘 따뜻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 남자는 누구지? 왜 며느리는 울면서 매달렸을까?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지? 다음 주까지 시간 줄게. 그때까지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남편한테 찾아가겠어. 남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분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은 통화가 끝나자 수지는 급하게 시장을 빠져나갔다. 정분의 눈에는 띄지 않았다. 정분은 그저 기둥 뒤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야, 분명 수진이었어. 25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 며느리를 모를 리가 없지. 정부는 떨어진 장바구니를 주었지만 고등어 한 마리는 이미 먼지가 묻어서 버려야 할 것 같았다. 아줌마, 괜찮아요? 사과 다 굴러갔네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어디 아프세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네. 미끄러져서 괜찮아요. 정부는 얼떨결에 대답하며 떨어진 사과를 주섬주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정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도? 아니야,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25년 동안 한 번도 준호 말고 다른 남자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빚?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나? 그래서 갚지 못해서 저렇게 협박을 받는 건가? 아니면 과거에 뭔가 숨긴 게 있는 건가? 시집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며느리 수진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큰 비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은 다음 주 안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오늘 시장에 사람 많았죠?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평소와 똑같은 미소. 하지만 정분의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부어 있었고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울었던 흔적이 다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람 많더라. 정부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걸어갔고 수진이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뒤따라오면서 물었다. 어머니, 오늘 뭐 해드릴까요? 고등어 좋아하시잖아요. 조림으로 할까요? 구이로 할까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고 수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수진이 눈을 피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역시 뭔가 있어. 나를 못 쳐다보잖아. 그날 밤 정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뒤척인 적이 없었다. 옆방에서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 자고 있을 텐데 정부는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의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내일 물어봐야 하나? 아니야, 괜히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만약 내가 잘못 봤다면 며느리한테 상처만 주는 거잖아. 그럼 준호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 확실하지도 않은데 아들한테 말하면 집안이 뒤집히겠지.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 어쩌려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정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수진아, 넌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니? 저 남자는 누구야?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니?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스산하게 들렸다. 정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시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지 사흘이 지나가고 정부는 그동안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괜히 집안 분위기만 이상해질까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찰은 계속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정분이 차린 밥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아들 준호는 회사 갈 준비로 바빴고 손자 민준이는 대학 과제 얘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민준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20살 손자는 정분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요즘 너 살 빠진 것 같던데. 정부는 손자에게 반찬을 더 떠주면서도 자꾸만 며느리 쪽으로 시선이 갔다. 수지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국 몇 숟가락 뜨더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아, 밥 왜 안 먹어? 어디 아파? 정분이 물었다.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입맛이 좀 없어서요. 입맛이 없으면 병원에라도 가봐야지. 요즘 며칠째 밥을 제대로 안 먹잖아. 괜찮아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봐요.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밥 한 숟가락을 더 떴지만 씹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준호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회사 가봐야겠어.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 그래, 조심히 다녀와. 수진이 남편의 가방을 챙겨주며 현관까지 배웅하고 있었고 정부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 풍경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출근하고 민준이가 학교에 간 뒤 집안은 조용해졌다. 정부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고 수진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 황급히 부엌에서 뛰어나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다. 어머니,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응, 그래. 수진은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는 뉴스를 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방 안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지금은 안 돼요? 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네, 알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부는 가슴이 철렁했다. 누구한테 전화를 받는 거야? 왜 저렇게 불안해하지? 잠시 후 수진이 통화를 끝내고 방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정분이 물었다. 수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친구한테 온 전화였어요. 친구, 네, 옛날 친구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수진이 말을 더듬거리는 것이 거짓말이 분명했다. 정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마음속으로는 확신했다. 저건 친구 전화가 아니야. 시장에서 본 그 남자, 그 남자한테 온 전화일 거야. 그날 오후 정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워서 손이 시렸지만 햇빛이 좋아서 이불도 함께 널기로 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베란다로 나왔고 둘은 함께 이불을 널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 수진이 종량제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가고 정부는 베란다에서 혼자 빨래를 마저 널었습니다. 그때 베란다 한 구석에 놓인 재활용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리수거는 내일인데 수진이가 미리 준비해놨나? 정부는 무심코 박스를 열어봤는데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박스 안에는 찢어진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부는 손을 뻗어 종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글과 영문이 섞여 있었는데 원 출생 기록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출생 기록? 이게 뭐지? 정부는 다른 종이 조각들도 주워봤다. 보육원, 입소 날짜, 친부모 미상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보육원? 수진이가 왜 보육원 서류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이다. 정부는 황급히 종이 조각들을 박스에 넣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부는 손자 민준이와 둘이서 거실에 있었다. 준호와 수진은 각자 방에 들어가 있었다. 민준아, 할머니 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할머니. 뭐예요? 민준이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할머니를 봤다. 요즘 엄마 좀 이상하지 않니?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사실 엄마가 요즘 자꾸 울어요. 뭐? 밤에 거실에서 혼자 울고 계실 때가 있어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봤는데 엄마가 소파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우시더라고요. 정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씀드릴까 했는데 엄마한테 들킬까봐 못했어요. 엄마한테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민준아, 할머니,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랑 싸운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자꾸 우시는 거예요? 민준이도 불안해하고 있었다. 20살 청년이지만 아직은 엄마가 우는 모습을 견디기 힘든 나이였다. 정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가 알아볼게. 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분 자신도 답을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11시쯤 정부는 잠을 자지 않고 거실에 나와 있었다. 불을 끄고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손자 민준이가 말한 대로라면 며느리가 곧 나올 것이다. 시간이 흘러 안방 문이 조용히 열리고 수진이 나왔다. 거실 불이 꺼져 있어서 정분이 있는 줄 모르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다. 누구한테 들킬까봐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정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아, 정분이 조용히 불렀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왜 우니? 아니에요. 그냥, 수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다. 정부는 소파에서 일어나 며느리 옆에 앉았다. 수진아,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밤마다 울어? 민준이가 다 봤어. 너 요즘 밥도 안 먹고 전화 받을 때마다 숨고 밤에는 혼자 울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왜 사과를 해? 제가 숨긴 게 있어서요. 정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조만간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그날 밤 정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며느리 수진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고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노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정부는 그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25이었지. 정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홀로 아이를 낳았던 그 시절, 세상은 혼자 된 젊은 여자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만 아기를 돌볼 사람도 맡길 곳도 없었습니다. 단 하루만 아이를 두고 일을 나갔을 뿐인데 그날따라 공장에서 야근을 해야 했던 정부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딸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는 없었고 이웃 아주머니는 아이가 계속 울어서 복지사무소에 연락했다는 짧은 쪽지만 남겨두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찾아다녔어. 보육원마다, 복지관마다, 경찰서마다. 정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았고 어떤 곳에서는 그런 아이는 없다고 했으며 어떤 곳에서는 입양 보낸 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고 정부는 그 아픔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재혼을 했고 아들 준호를 낳아 키웠습니다. 준호에게는 평생 말하지 못했어. 내게 누나가 있었다고, 엄마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지금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이 정부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시장에서 만난 그 남자, 그리고 더는 감당 못하겠다던 그 절박한 목소리. 혹시 수진이 자신의 과거를 알아낸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설마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하지만 정분의 본능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수진이 이 집에 시집 온 지 25년 한 번도 친정 이야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 외에는 과거에 대해 입을 다물었고 명절에도 친정에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 진작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정부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그건 어쩌면 30년 전 내가 저지른 일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라.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 것을,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혹시 자신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를. 하지만 정분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지금 이 순간 30년 전 헤어진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앞에서 떨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수진아, 시장에서 본 그 남자가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정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순간 얼어붙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정부는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사흘 전 시장에서 봤어. 네가 어떤 남자한테 매달려서 우는 거. 그 남자가 누구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숨길 거 없어. 너 혹시 준호한테 못할 짓이라도 하는 거니?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준호 씨를 정말 사랑해요. 단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누구냐고. 왜 그렇게 네가 괴로워하는 거고 왜 그 사람이 말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수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듯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은 제 친오빠예요. 뭐? 정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 수진에게 오빠가 있었다고? 어머니, 사실은 저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린 건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정부는 그저 며느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친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죠. 그런데 오빠는 달랐어요. 오빠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저를 업고 다니며 돌봐줬대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럼 그 오빠랑은 왜 헤어진 거니? 오빠가 12살 때 입양을 갔어요. 저는 너무 어려서 같이 데려가지 못했대요. 그날 오빠가 울면서 꼭 다시 찾으러 올게라고 약속했다고 나중에 보육원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석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저를 찾았대요. 정부는 숨을 죽이고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평생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저를 찾아준 혈육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무슨 문제? 수진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오빠가 우리 친어머니를 찾았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어머니일 수도 있다고. 뭐? 뭐라고? 정부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수진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보육원 기록을 찾아보니까 제가 맡겨진 날짜, 장소, 상황이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딸을 잃어버린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빠한테 매달려서 온 거예요. 준호 오빠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만약 제가 정말 어머니 딸이라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요, 어머니. 정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니. 그럼 지금까지 자신은 친딸을 며느리로 대했던 걸까? 아들은 친누나와 결혼한 걸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수진이 다급하게 정분을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정분은 가슴을 쥐어짜며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진아, 아니 너는. 정부는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 눈빛, 그 코, 그 입술. 혹시 자신과 닮은 구석은 없을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분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사실 나도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이제 정분도 3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비밀을 꺼낼 때가 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녀였던 걸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DNA 검사.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집안은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정부는 며느리 앞에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사실은 첫 번째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 준호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말이야. 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25이었어.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기를 낳았지. 세상은 혼자 된 여자한테 너무 가혹했어. 일을 하려면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했고, 아이를 돌보려면 일을 그만둬야 했어.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됐지.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단 하루만 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야근을 했어. 돌아왔을 때 아이는 없었고, 복지사무소로 넘어갔다는 쪽지만 남아 있었어. 나는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어. 보육원마다, 경찰서마다, 복지관마다. 하지만 기록은 없었고, 내 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30년 전, 겨울이었어. 12월 23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 생년월일이 그해 12월생이에요. 그리고 보육원 기록에 봉천동에서 인계됐다고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보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린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부는 불안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더 숨긴 게 있다는 거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장에서 오빠를 만난 건 사실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석 달 전부터 계속 만나왔어요. 그리고 오빠가 준호 오빠를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뭐? 오빠가 내가 계속 숨기면 직접 준호 씨한테 가서 말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매달려서 말렸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보신 건 그 장면이었어요. 정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석 달 동안이나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수진아,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한테 아니면 준호한테라도.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 만약 제가 정말 어머니의 친딸이라면 저는 준호 씨의 누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결혼은 무효가 되는 거고 민준이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분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폭탄 발언. 수진은 울면서도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듯이. 어머니, 그리고 제 오빠가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뭔데? 오빠가 보육원 기록을 더 파헤쳐 봤대요. 저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인계된 아이가 한 명 더 있었대요. 정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오빠 말로는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있대요. 아니면 같은 날 다른 아이가 함께 맡겨졌거나. 정부는 기억을 되살려 보려 했지만 30년 전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딸 하나만 낳았는데. 아니, 정말 그랬나? 출산 당시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쌍둥이를 낳고도 모르고 있었던 걸까? 어머니, 그리고 오빠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찾아오겠대요. 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뭐라고?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의 오빠가 이 집에 온다니, 그것도 자신을 만나러. 오빠가 가지고 있는 보육원 기록이랑 당시 복지사무소 서류 복사본을 가져온대요. 그걸 어머니 기억이랑 대조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오빠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DNA 검사라고 했어요. 수지는 정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 씨는 저를 어떻게 볼까요? 민준이는 엄마 아빠가 남매였다는 걸 알게 되면. 정분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무서워.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이대로 평생 불안 속에 살 수는 없잖니.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정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바로 내 며느리였다니. 아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갓난아기였던 딸의 모습과 지금 이 집에서 아들의 아내로 살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신이시여, 이게 대체 무슨 운명입니까? 30년 만에 딸을 찾았는데 그 아이가 내 며느리라니. 며느리의 오빠가 오는 주말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 남자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올까요? 그리고 정분의 기억 속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운 건 만약 DNA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이 집안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오늘 며느리의 오빠가 이 집에 옵니다. 30년 전 진실을 밝혀줄 열쇠를 가지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오래간만이다. 오빠, 두 남매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왔을 때 소파에 앉아있던 정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민우는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부는 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에서 낡은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육원 기록, 복지사무소 문서, 당시 신문 기사까지. 그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계 기록. 일시 1994년 12월 23일. 장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인계 사유 보호자 부재. 양육 불가 판정. 아동정보 여하. 생후 약 3개월 추정. 특이사항 동일 시간대 인계 아동 2명. 정부는 서류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동일 시간대 인계 아동 2명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 동생 수진이와 함께 또 다른 아이가 인계됐습니다. 바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요. 민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두 아이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로 추정됐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복지사무소 담당자가 보호자를 찾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딸 하나만 낳았어. 쌍둥이를 낳은 적이 없어. 하지만 민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당시 출산 기록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출산 과정에서 의식을 잃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정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년 전 그 겨울날, 낡은 산부인과 혼자서 진통을 견디던 그 순간들, 나는 출산할 때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잃었어.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딸입니다라고 말했고 아기 한 명을 안겨줬어. 그게 전부였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당시 산부인과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 병원은 지금은 폐업했지만 보관된 기록에는 그가 꺼낸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산 기록 1994년 9월. 산모 박정분. 출산 결과 쌍생아 여아 2명. 특이사항 산모 출산 중 실신, 회복 후 영아 1명만 인지. 어머님께서는 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웠고 산모께서 의식을 잃으셨기 때문에 한 명의 아이만 인지하셨던 겁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내 아이 둘을 낳고도 모를 수가 있어. 정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 수진이가 어머님의 첫째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반전이.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사서 탐정을 통해 알아낸 바로는 같은 날 인계된 다른 아이가 3년 후 입양을 갔습니다. 입양 가족의 성은 이 씨였고 아이의 이름은 이소희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소혜, 네, 그리고 제가 그 이소희 씨를 찾았습니다. 현재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어머님 댁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거주 중입니다. 정부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아니, 딸들이 모두 찾아진 것입니다. 한 명은 며느리로, 한 명은 알지 못하는 이소희라는 이름으로. 그럼 나는 지난 25년 동안 내 친딸을 며느리로 대했다는 거야? 수진이 정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아야 해요. DNA 검사를 해야 해요.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검사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과 수진 씨, 그리고 이소희 씨까지 세 분의 DNA를 비교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만약 검사 결과가 내가 정말 내 딸이라고 나오면 너와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니?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냥 제발 아니길 바랄 뿐이에요. 아니면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정분의 딸이라면 자신과 준호의 결혼은 근친혼이 되고 아들 민준이는 생각하기도 끔찍했습니다. 민우가 검사 키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3일 후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그 딸이 며느리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다들 왜 이래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3일 후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된다. 제발 수진이가 내 딸이 아니길.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30년 만에 딸을 찾은 건데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피는 속일 수 없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너무 잔인할 때가 있다. TV를 보고 있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수진의 뒷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수진아, 너의 코가, 내 눈매가 30년 전 그 아이와 정말 닮은 것 같기도 하구나. 희망이 샘솟았다가도 곧바로 끔찍한 현실이 뒤따랐습니다. 만약 네가 내 딸이라면 준호와 너는 당장 헤어져야 한다. 민준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니? 모성애와 어머니로서의 죄책감이 정분의 심장을 쉴 새 없이 찔러댔습니다. 수지는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 준호에게서 온 사랑스러운 문자를 볼 때마다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며느리인데 혹시 이 집안의 금기를 어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니. 수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친어머니를 찾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수지는 며느리도 딸도 아닌 세상에 붕 뜬 존재였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정부는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민우가 DNA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손이 너무 떨려서 찻잔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제발 수진이가 내 딸이 아니길.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30년 동안 내가 찾던 그 아이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거실 시계는 느리게만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뜯으며 불안해했고 정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운명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자 민우가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아, 결과가 나왔다. 정분과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우가 첫 번째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정분 씨와 강수진 씨의 DNA 비교 결과. 정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수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쥐고 있었습니다. 모녀 관계 일치율 0%.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즉, 두 분은 모녀 관계가 아닙니다.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분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의 결혼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내 딸은 내가 30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아이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민우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이소희 씨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정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박정분 씨와 이소희 씨의 DNA 비교 결과. 모녀 관계 일치율 99.97%. 뭐라고? 정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소희,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사람이 나의 딸이라고? 민우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30년 전 낳으신 쌍둥이 중 한 명이 바로 이소희 씨입니다. 이소희 씨는 3년 후 입양되어 지금까지 자신의 출생 비밀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 씨와 이소희 씨의 DNA 비교입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분은 자매 관계가 아닙니다. 수진과 정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소희 씨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제가 연락을 했더니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나야지. 30년 만에 내 딸을 만나는 거잖아. 수진이 정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정분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남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생지가 같았던 것도 보육원이 같았던 것도 그저 단순한 우연이었습니다. 정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딸. 그 아이는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45년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내 딸은 며느리가 아니었구나. 정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아들 준호와 수진이 남매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최소한 도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45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여전히 찾지 못했다는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물을 흘리며 방에만 있었는데 오늘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정분에게는 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저 아이도 혼란스러울 텐데 어머니를 찾았다고 생각했다가 완전히 남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정부는 며느리의 어깨에 얹혀졌던 무거운 짐이 해소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며느리가 겪었을 또 다른 실망감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에게 다가가 무언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혈연을 넘어선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들 준호가 정분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50줄에 접어든 아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제가 누나가 있었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가끔 멍하니 앉아 계실 때가 있었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그러셨고 그때마다 궁금했어요. 엄마가 뭘 그렇게 그리워하시는지. 정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상상도 못해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근데 엄마, 하나는 확실해요. 수진이는 엄마의 딸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지난 25년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정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줘서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서 고마웠다. 그리고 엄마, 우리 누나도 계속 찾아볼 거예요. 수진이 오빠가 사설탐정이랑 같이 계속 조사하고 있대요.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고맙다, 아들. 정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45년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비밀을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수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준호와 민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후 수진은 정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더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너 나한테 실망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라서, 아니, 아예 남이라서 실망했을 거 아니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고 이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부는 놀라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어머니의 친딸이었다면 저는 지난 25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제 남편이 동생이었다는 것도, 제 아들이 제 조카였다는 것도 너무 끔찍했을 거예요. 수진아, 근데 친딸이 아니라는 걸, 완전히 남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안심이 됐어요. 그동안 제가 쌓아온 가족이, 제가 사랑해온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수진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실은 저 이미 어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속으로요. 정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냥 TV에서 보는 상상 속의 사람이었죠. 수진은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시집와서 어머니를 만나고 25년을 같이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어요. 아, 이게 엄마구나.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라고. 수진아, 어머니가 아침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밥하시는 것. 제가 아플 때 밤새 옆에서 간호해 주시던 것.
손자 민준이 태어났을 때 저보다 더 기뻐하시던 거. 그게 다 엄마의 사랑이었잖아요. 정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너도 내 딸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너도 내 딸이란다. 어머니, 2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이라고 할 수 있겠니? 너는 내가 키운 딸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쌍둥이 중 첫 번째 딸 소희는 좋은 양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잘 자랐습니다. 양부모는 정분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웠고 소희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정분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가난 때문에 아이를 놓았다는 아픔을 소희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했다는 사실로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소희를 만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 역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소희와 양부모는 정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양부모는 정분이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소희의 삶에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소희와 자주 왕래하며 지내게 되고 소희는 주말마다 정분의 집에 들러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30년 동안 해주지 못했던 반찬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희는 며느리 수진과도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일찍 일어나 거실 벽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떼어내고 새로운 액자 4개를 걸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액자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봤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고생 많았어요. 두 번째 액자에는 아들 준호 가족 사진을 넣었습니다. 5년 전 민준이 고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으로 네 식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세 번째 액자는 쌍둥이 딸들 중 첫째 소희 사진을 넣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빈 액자였습니다. 유리만 끼워져 있고 사진은 없었습니다. 이건 아직 찾지 못한 나머지 내 딸을 위한 자리야. 정부는 빈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조만간 만날 거야. 4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그때까지 이 자리는 비워둘게. 그리고 정부는 고개를 돌려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부지런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이미 딸을 얻었어. 피는 안 섞였지만 25년을 함께한 내 딸을. 몇 달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분의 집 앞마당에는 목련꽃이 피었고 개나리도 노랗게 꽃을 피웠습니다. 정부는 마당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고 그때 수진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차 한잔 하세요. 고맙다. 둘은 마당 평상에 앉아 따뜻하게 우린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응? 무슨 일인데? 사설 탐정이 단서를 하나 찾았대요. 45년 전에 보육원에서 입양된 여자아이 기록이 있었대요. 나이나 시기가 딱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정말? 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쩌면 어머니의 딸일 수도 있대요. 정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실 떠 있었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 정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저도 오빠도, 준호 오빠도 다 같이 찾고 있잖아요. 수진이 정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설령 못 찾더라도 괜찮아요. 응? 어머니한테는 이미 저희가 있잖아요. 준호 오빠, 민준이, 그리고 저. 우리가 어머니의 가족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정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너희가 있지.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분이 정성껏 차린 아침상에는 따뜻한 국과 맛깔난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잖아요. 손자 민준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요즘 시험 공부한다고 고생하잖아. 준호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제가 휴가 내서 같이 여행 가요.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바다나 보러 갈까요? 그래, 좋지. 수진아, 너도 괜찮지? 정부는 자연스럽게 며느리를 수진아라고 불렀습니다. 딸을 부르듯이 다정스럽게.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저도 오랜만에 바다 보고 싶었어요. 정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피가 섞인 사람도 있고 안 섞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이들이 나의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거실벽에 걸린 4개의 액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사진, 가족 사진, 소희 사진, 그리고 빈 액자. 정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내 딸아. 엄마가 기다릴게.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 엄마는 여기서 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그리고 너를 닮은 따뜻한 딸을 하나 얻었어. 피는 안 섞였지만 엄마의 진짜 딸이란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만나는 순간, 매일을 함께 살아가는 순간,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족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25년을 함께 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입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내 곁을 지켜준 이들, 그리고 내가 지켜주어야 할 사람들. 그 이름이 바로 가족입니다. 인생꽃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